제가 맡고 있는 폴 역할은요. 일단 저하고 더블하는 친구이고 이율 배우와 많이 캐릭터가 다른데 저의 큰 모토는 가장 그냥 어디에나 있을 법한 어디에 진짜 현실에서 있을 법한 폴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거기에서 빚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관객분들이 좀 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고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함보다는 어디 어린 시절에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그런 좀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던 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관객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이게 참 저희들이 대본 작업을 하면서 좀 이렇게 어린지도 할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정말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꾸며져 있는 구성이라서 대사를 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어느 한 장면이 굉장히 이 캐릭터의 성격을 대변한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정도로 모든 장면들이 너무 잘 짜여져 있어서 딱히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그렇게 없네요. 알란 역할을 맡고 있는 이석준이고요. 제가 만든 알란은 사실은 아직도 좀 ING 중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좀 여러모로 겪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를 잃은 아빠에 대한 영화도 많고 내용도 많거든요. 좀 그런 비슷함을 좀 탈피하고 싶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약간 시의성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스타일의 좀 더 일반적인 아빠의 냄새를 좀 많이 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돼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느끼는 사람 말고 목소리를 던져내는 사람, 입 밖으로 던져내는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작품 볼 때도 그랬고 사실은 그 법정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사실 거의 초점을 두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그 심리를 통해서 앞뒤로 다 계산을 새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히럴로지에서 데이비 역을 맡은 장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데이비 역할을 볼 때 일단 이 친구가 되게 폭력에 노출이 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래서 이제 되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어쩌면 이 친구한테는 되게 유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배우로서 갖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고 유약한 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서 그 폭력적인 부분들이 확 튀어나올 수 있게 좀 표현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좋아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인물이 잘 보일 수 있는 장면을 꼽자면은 저는 데이비 역할은 맨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마지막 독백 이후에 이제 이거는 다 대사를 하면 좀 스포일러일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장면에 제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 이유에 대해서 관객들한테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 장면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데이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전체가 와, 이런 거 질문 저 처음 받아본 것 같은데요. 네, 처음 받아봐요. 배우들이 암암리에 느끼는 거라. 사실은 저희들은 저서작업을 꽤 많이 하긴 했어요. 대신 그게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전사라기보다는 이 인물이 겪었을 정도의 전사 같은데, 알란 같은 경우는 좀 노동자 계층으로 기본적으로 전사가 나와 있고, 그 대본에 벗어나 있는 전사를 잡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 대본의 대사량이 워낙 많고 빠르다 보니까 거의 놓치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노동자 계층이고 어릴 때 아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 그게 사실은 가정의 불화든 아니면 그것이 노동자 계층이다 보니까 노동자 계층에서 그렇다는 거라기보다는 삶에 지쳐서, 그리고 생활에 지쳐서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환경에 지쳐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무책임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뒤늦게 아들을 잃은 다음에 깨우치는 모든 것들이 올라올 만큼 앞에 부분의 생활이 그렇게 바르지 않았다.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방법적인 부분도 이런 것밖에 찾지 못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아빠는 카우보이를 좋아했을 거예요. 왜 그렇군요? 제가 대사성이 있거든요. 아빠는 카우보이 매장에서 산다고 그랬으니까 아빠는 소를 좋아했나? 제가 배워온 대로 전사 작업이라든지 캐릭터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사실은 이번 작품만큼 전사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던 작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대본을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굉장히 화목한 집안도 있고, 뭐 저희 아버님이 백만장자도 아니시고 그 중에 폴 아버지처럼 그렇지도 않지만 그런 부자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에서 빚어나오는 대사들이나 서로의 어긋남 이런 것들이 제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제가 성장해 오면서 아버지와 갈등을 겪어봤을 사건들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이게 굳이 뭐 부자 관계가 아니라서도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런 대사들로 꽉 차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전사에서는 제 인생을 많이 대입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아버지와 마찰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자라주길 바라는 아들의 모습, 그거에 부응하려 하지만 거기에 다 못 미치는 아들, 하지만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어떤 아들의 모습.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뭐 화목한 가정들도 많이 봤지만요. 저희 집도 뭐 화목할 때는 화목하지만 또 마찰이 있을 때 굉장히 심하니까 저도 이제 제 인생의 평생의 라이벌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그냥 대사, 아버지와 나누는 대사들을 보고 이 극의 구성이라든가 이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생각했겠지만 이 대사를 보자마자 첫 대본을 읽어보고 오케이 했던 이유는 그런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와닿아서 관객분들도 분명히 공감해 주시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전사 작업은 저를 굉장히 많이 대입시켰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렸으면 그렇게 모르겠어요. 글쎄요, 전사라고 얘기하면 사실 저희가 테이블 작업하면서 이랬을까 저랬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합니다. 아까 서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비라는 인물이 되게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서술하게 되는데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엄마는 바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 와중에 이제 메이시라는 아주 특별한 저한테 아버지가 준 선물이죠. 근데 그 친구와 외로운 순간들을 함께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왜냐면 극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메이시와의 사건이 그 이후에 제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더 그렇게 나아가면서 제가 망가지게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외로움과 메이시. 네. 이게 좀 약간 무의미한 게 알라나의 전사는 궁금하시면 이해하는데 이 두 분은 전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굳이 전사를 맞아요. 뭐 질문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 전사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인물이 이렇게 왔다는 걸 증명하는 인물들이라 굳이 그 전사가 필요 없이 대신 알란만 지금 아들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란의 전사와 사실 저는 굉장히 쌀쌀 그런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건 어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성격이 되게 소심한 부분도 있지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예. 여기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또 에디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강력한 인물이었고 저한테 지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이 나가는 것 같고요. 그게 어리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없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선생님한테 의자를 집어던지는 장면은 알 수 없는 처음에 대본 알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알 수 없는 화인 거죠. 이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나는데 풀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화를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네, 어디다가는 이 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충동적으로 나왔던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으로 너무 긴장하게 기다렸나요? 이거 재밌게 이걸 재밌게 하기 힘들 것 같고 실제로 데이비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이비가 에디한테 하는 행동과 나머지 인물들에게 하는 행동이 좀 달라요. 에디는 정말 저는 결국엔 데이비가 이 모든 일을 발족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진짜 이 친구의 가장 큰 건 결여에서 시작을 했죠. 사실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한계치에 몰린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손이 먼저 나갔던 거였고 그걸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것 때문에 힘이라는 걸 동경하게 됐고 선생님한테 의자를 던졌을 때도 선생님은 나도 이렇게 해보자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고 이 아이가 탄 자전거를 뺏는 과정에서도 그 힘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우위에서 느껴지고 싶은 안정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친구 알아낸 건 그 아빠나 사랑에 대한 결여였지만 그것이 어떤 다른 힘이라는 것들로 충족시키고 싶어서 욕구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지금 무대에서 거울이 또 중요한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데 각자 인물이 거울을 보는 인물이 있고 보지 않는 인물이 있잖아요. 각자의 그 거울을 보는 이유와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좀 애매해. 어느 순간 저 거울이 제가 보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도를 가졌다는 걸 인터뷰 때 처음 알았는데 사실은 저 거울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개인적으로 좀 당황했고 저는 보지를 어차피 않으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건 아니고 저는 뭐 굳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자면 거울을 볼 필요가 없었다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알라는 내 얘기를 하지 않았어. 단 한 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울을 볼 의지 자체가 없었고 거울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걸 계속 비교당해야 되고 그 계속 비교당해야 되고 비교당하면서 그걸 이겨내고 싶어하는 인물은 계속 봐야만 했겠죠. 그리고 그 본인의 모습이 어떤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사람은 그것들을 괴리를 주는 과정 속에서는 몇 번을 봐야 될 거라서 그런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딱! 저 같은 경우는 거울을 보는 타임이 2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2타이밍 다 죽음을 맞닥뜨린 순간에 제가 거울을 보더라고요. 제 죽음을 맞닥뜨린 순간에 거울을 보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환생을 해서 아버지의 상상 속에서 살아나서 이것도 스포일러인가요? 괜찮죠? 네,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아버지가 또 제 상상 속에서는 죽거든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죽고 제가 혼자가 됐다 하면서 또 거울을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죽음이라는 포인트에 저는 포커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역시 크게 거울을 의식하는 장면은 딱 2장면인데요. 첫 번째 장면에서 보는, 그러니까 알라를 만나기 직전에 저희 집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의 과정에서 하나로 거울을 보는데 그때 거울을 보는 의미는 어떤 저의 성공감이나 그러니까
나도 이만큼 성공을 했다.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으려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어떤 재력적으로 아버지가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역시 폴도 어떤 재력적으로 아버지가 내가 성공이 되면 아버지가 인정을 해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대사들을 잘 들어보시면 어떤 재물이나 돈적인 금전적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몰랑을 자꾸 자기 스스로 세뇌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울을 볼 때는 제 스스로를 보거든요. 제 자신을 보고 성공한 나, 아버지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나,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나를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애를 결국에 스포일러를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 수혜를 몰라. 저희 작품이 우리 착각하는 게 있는데 다 얘기해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 네, 마지막에 이제 입양한 아이를 파양시키고 마지막에 올라가서 거울을 보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제가 사실은 거울의 의미를 처음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역시 제 자신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어떤 제 기억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막 화를 못 이기고, 남자분들은 더군다나 더 또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여자친구랑 막 싸우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거울을 이렇게 불현듯 보면 아버지랑 닮아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게 너무 싫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그 거울 보는 이유가 그래서 정말 바뀌었는데, 예? 마지막에는 저를 통해서, 거울을 봐서 제 얼굴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고요. 7주 만에 죽는다. 폐기종에 7주 만에 죽는다는 설정. 내가 죽는다. 네네네. 내가 죽는다. 이게 저희한테 진짜 큰 논란이라기보다는 얘기하기 되게 애매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란 전체가 나의 상상 속에 있는 인물이냐, 아니면 알란 스스로 그 환상 속에서 자의식을 갖고 해서 진행해 가느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고는 있는데 내 마음대로 꿈이 흘러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다 초점을 뒀고, 제 꿈이 무의식이든 자의식이든 상관없이 데이비 속에서, 데이비의 인생에서 내가 빠져주는 게 이 아이한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훌륭한 그리고 그거는 환상 속에서 아빠가 이 아이를 잡을 때, 아빠가 우리 집에 있어도 된다 라고 잡을 때, 나는 너한테 얹혀 살기 싫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라든지, 같이 있기 싫다, 그냥 나 혼자도 충분하다, 너 이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자라고 얘기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아무 말 안 하는 무건으로 그냥 동의하는 장면을 통해서 같이 있고 싶지만 내가 떠나야 된다라는 그 두 마음이 다 동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 속에서 나를 죽임으로써, 이 아이의 나를 죽임으로써 이 아이의 환상 속의 인물을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떠나야 되고, 부모로부터의 끊어낸,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빠랑 둥지를 떠나게 되는 새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좋은 장면입니다. 정말요, 진짜로. 이제 서로 무대에서 서로 독백이기 때문에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주고받는 게 아주 특별한 장면 말고는 안 나와요. 더군다나 이제 데이비하고 저는, 두 아들이 저랑 겹쳐지는, 서로 바라보게 되는 장면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무대에서 이제 한 명이 독백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두 명이 되게 유기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무언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이 안전 속에서 그 대사를 듣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상황이지만 정말 비슷한 상황도 있고 정말 역전이 되는 상황도 있고 되게 다채로운 상황인데 공통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연기할 때, 선배님 연기하실 때도 제가 그걸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연기할 때도 그런 걸 서로 느껴서 되게 잘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극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서 되게 이 두 부자의 어떤 그런 걸 느끼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제가 아마 제 하는 장면 말고 이 작품 전체에서 어떤 가장 내가 공감대가 되고 가장 부러운 장면, 이런 걸 꼽으라면 저는 그 장면이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 데이비를 보면서 한 거는, 이 작품에서 작가가 게리 오웬이라는 작가가 뭐 그거를 그렇게 뚜렷하게 더드러지게 표현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비라는 아들과
전혀 환경이 다른 또 폴이라는 어떤 아들이 정말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일들을 겪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게 어떤 하나의 연결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사가 그래서 토시 하나도 뺄 수가 없었던 게 정말 다른 상황에서 사건을 겪지만 되게 비슷한 또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가 강아지를 괴로워한다거나 아버지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또 다른쪽으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물레기를 보면 또 제가 장면을 이렇게 연결받아서 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뚝뚝 끊겨있는 드라마나 중간에 그 감정들을 채우기에 충분한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알란 석준영님이나 이제 수현님도 있지만 알란을 보면 사실 무대에서 3명이 독백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외로운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베이비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석준영님이나 수현영님의 얼굴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전 무대에서 아버지를 상상을 하려면 형님들의 얼굴도 아니고 그냥 제 아버지를 어쩔 수 없이 대입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알란은 데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데이비는 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외로워요. 사실 아니 이게 정말 무대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운 부분이 많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막 만들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근데 딱 한순간 되게 마음의 위로를 찾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란은 처음으로 딱 들이셨을 때 제가 이제 배해를 가기 위해서 그랬던 남자애들 뒤에 있을 때 알란 형님의 대사가 있어요. 되게 막 역겹다, 더럽다, 근데 완벽하다. 얘도 누군가 사랑하는 자식이었겠지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되게 위로를 받아요. 그냥 김승대도 그렇지만 홀로서도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김승대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 장면이 훨씬 더 많아요. 누군가 얘도 아들이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그래서 난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그때부터는 이제 애증으로 끌고 질질 끌고 나가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알란의 그 장면에 힘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작품의 각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작품이긴 하지만 제가 독백을 안 하고 있을 때 다른 선배님이 독백을 하고 계실 때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다음 독백으로 가게 되는 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움직임들도 좀 그렇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 독백을 하고 있을 때 상황이 흘러가고 뒤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상황이 흘러가고 근데 너무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어요.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근데 석준 선배님과 승대 선배님이 조금 더 되게 감성적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같이 함께 공연할 때 더 많이 이렇게 깔리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향을 그쪽으로 많이 받고 그날의 공연이 좀 더 감성적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가 더 좋고 안 좋고는 아니고 감성적이라서 좋고 또 조금 하드할 때는 하드보일드해서 좋고 이런 그인 것 같아서 그때 다를 때 선배님들한테 도움을 확 받을 때는 저도 감성이 확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많이. 뭐 아버지에 대해서 폴이 얘기하는 장면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면이나 그럴 때 저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데이비라는 친구도 살아있었다면 아버지를 보고 싶을 줄 알았을까?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그리워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지금 나를 만들어냈지만 거기 안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아버지랑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네. 워낙 석준 선생님이 이미 젖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이런 순간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하다 보면 저도 그냥 같이 훅 들어가게 돼서 선배님들한테 이런 감성적인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작품을 준비할 때 굉장히 디테일을 봤던 아이라 본인이 어디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가 명확한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특히 이 사고가 나는 과정을 표현하는 그 과정에서 진짜 아빠로서 진짜 많아요. 개인적으로 아들이 한번 아파본 적이 있어가지고 살짝 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문제 그때 놀랬던 순간을 생기면서 이 과정이 아빠한테나 이 본인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가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애써 아닌 척하면서 그 고통을 같이 안고 가는 장면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그때 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승대 씨는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얘기에서 출발한 얘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승대 씨랑 공연할 때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 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승대 씨랑 할 때는 좀 더 플랫하게 가져가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픔이 그대로 넘어오니까 저는 반대적인 아픔을 좀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때문에 좀 유기적으로 이제 그게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끝. 두 분 생각하시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폴 얘기에서 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맞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였지만 그게 아니라 폴 얘기 중에서 제가 읽었을 때 폴의 아버지가 저한테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를 다소 꿈꿨거든요. 어릴 때 돈 많은 아버지, 그 아빠가 강압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일인지 모르겠지만 산에 내려가서 그 별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준 아빠,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에 있다는 어떤 그 굉장히 궁극적인 아빠의 모습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그 아빠로부터 튕겨져 나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자꾸 읽으면서. 아니, 얘가 문제가 없는 집에 사는데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제가 그걸 때문에 좀 놀랐죠. 사실 그걸 일단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하다가 따로 얘기하다가 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거리 중에 하나인데 내가 옳다고 믿는 게 아이한테 옳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겪어본 게 이게 당연히 좋은 건데 여기에 도착하는 게 네 스스로 도착해야지 이쪽 방에 맞아요. 아무리 가이드해 봤자 이쪽 방에 도착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닐 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결국에 오히려 아빠의 부재로 느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빠가 경쟁 상대나 아빠를 이겨야 되는 존재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아빠가 완벽해버리면. 그러니까 아빠도 부족한 존재고 나도 부족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끼리 서로 어리고 나이 어리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줘야 될 존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돼. 뭐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빠로서. 그러니까 이게 결여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좀 무서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같이 내 얘기를 전달해 주지? 어떻게 예를 들면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닌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 아이의 귀를 열어주지? 라는 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제일 진짜 많이 공감대가 들었으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사실 그래요.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가쁜 집도 아닌데 유아기 때 아버님하고 아버님이 해외에서 일을 하시면서 유아기 때 아버님의 손길을 많이 못 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무뚝뚝하고 그런 이렇게 친구 같은 아빠, 어떨 때는 막 형 같은 아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너무 꼴이 닮아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뭔가 살갑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 유아기 때 아버지하고 목욕탕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목욕탕 가서 아빠 등등 밀어주고 같이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 하나 쪼개서 나눠 먹고 저는 그런 기억이 사실 없어서 나이를 먹고 아버지한테 다가가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아버님은 나이를 좀 드셨고 시끌시끌해지셨는데 뭔가를 좀 내가 큰아들로서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선뜻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어린 그런 것들이 머리로서는 이거 해야 돼. 내가 큰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이런 걸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아버님이 제 공연도 잘 안 보시는 편인데 아버지를 꼭 한번 모셨으면 그러면 아버지도 분명히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 저도 이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아버지와 그 갈등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들을 이제는 조금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텍스트를 통해서. 혹시나 아버지도 그래서 제가 좀 더 다가가게 더 아버지한테 다가가기에 쉬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 이런 희망을 갖고 어머니께 계속 아버지한테 직접 또 얘기를 못하고 어머니께 계속 한번 모시고 와라. 직접 버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계속 아버지를 이렇게 살살 긁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피라미드 될 수 있겠어요. 아, 이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피라미드 될 수 있죠. 또 근데 제가 좀 이 작품을 보면서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은 폭력이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 폴이라는 인물이 만든 폭력적인 게임, 그리고 극단에 있는 게임, 그리고 제가 겪게 되는 그 폭력의 분량 안에서 겪게 되는, 그리고 변하게 되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 폭력의 순간에 놓였던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에 어떻게 대처를 했었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대처를.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조카가 있는데 조카한테 이제 어떻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조카가 싸우고 그러면은 이게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것,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어른한테 그런 순간을 좀 잘 만들어줘야 되겠다. 제가 아직 덜 어른인 것 같은데 아직 선생님들에 비해서 한참 어리고,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조금 아이들이 좀 더 자기 얘기를, 자기가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어른한테 잘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소통하고 이러는 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인물의 미래가 어땠을 것 같은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데이비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었을 경우에. 살아있었을 경우에요? 저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지금 그 포터가 됐거든요. 이 친구가 끝났죠. 네. 건강관리사. 그렇죠. 그 포터가 돼서 건강관리사까지 가는데 전 마음에 들어요. 네. 병원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감사해요. 아니요.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꿈꿨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연기자가 됐는데요. 모르겠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병원이라는 곳이 그렇게 순수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건강관리사로서 옆에서 아픈 사람들 돌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자기도 아팠었던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한 공감도 나누고 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후회와 환상을 반복해 가면서 했을 것 같고, 그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 작품을 해석하면서 사실은 이 아이가 꿈꾸는 내 판타지 속에 아이가 죽여버린 아빠가 그냥 죽은 게 아닐까라는 계속 생각했거든요. 계속 그거를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죽었지 않았을까? 나도 그 꿈을 계속 그리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판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있지 않아서 나도 죽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 아빠 소미션에서 저는 그냥 거기서 못 일어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누가 실제로 누가 판타지인지 모르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좀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 같고, 그런 환상 속에 살 수 있는 인간들은 많지 않잖아요. 예. 그게 이 사람한테는 유일한 편안한 행복, 머릿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현재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폴로서 되게 현실적으로, 이 작품이 지극히 되게 현실적인 느낌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양자를 다시 파양했을 때 그 친구가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그 파양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가장 김승대로서 희망을 갖는 말은 저거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는 그 대사가
어떻게 반대로 보면 좀 희망적인 대사가 아닐까라고 혼자 믿어봐요. 왜냐면 그래서 저걸 치워버렸습니다가 아니라 저걸 치워버려 라고 얘기한 게 그냥 김승대라는 관객이 볼 때는 어쩌면 치워버리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일말의 희망? 작품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랑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생각하는 그냥 혹시나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영화큼의 빛을 보는데 또 그러다가 다시 현실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에단을 그래서 키웠으면 이 사랑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르고 사랑을 줄 모르게 이미 한 성숙된 인간이 되었을 때 그 아들과 같이 억지로 그렇게 살아서 이 아이한테 뭔가 큰 어떤 도움이 됐을까? 그게 파양시켜서 이게 파양이라는 게 저도 뭐 겪어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데 이걸 꾸역꾸역 그래서 살았으면 이 아이한테 과연 행복을 줬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씁쓸해지기도 하고요. 이게 되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생각 좀 해주세요. 하고 계세요? 네. 필롤로지를 읽을 때 제가 어려웠던 점은 너무 직접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픔의 대부분의 공연은 어떤 아픔이나 힘든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둘러서 표현하거나 상징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건 너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해서 다 꽂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방식도 너무 직접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탄산이 나겠다. 대신 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치 영화적인 기법인 것처럼 각자를 엉키기보다는 다 분리시켜놓고 얘기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 이게 맞을까?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닐까? 너무 아픈 일들이 많은데 세상에 아이를 잃고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했고 배려 없었고 고통을 주는 거를 즐겼던 사람들이 나타났고 소수자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못했고 이런 저주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만연해 있는 본인들의 각자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저지른 다양한 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다 드러내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이 불편함을 견딜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좀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들어올 때 그랬거든요. 대표님한테. 대표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쫄딱 망하거나 조금 망하거나 화를 막아도 되는데 전 이 메시지가 우리는 아프면서도 들어야 돼요. 아프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지금 내가 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바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내가 바른 사람일 때 들여다보는 아픔은 그거는 오히려 뭐랄까요 배려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랄까 좀 거만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완전히 100% 옳은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내 그 죄책감으로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고요. 이 작가가 내미는 손은 굉장히 직접적이기 때문에 잡아주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행동을 옮긴다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머릿속 보고 느끼고 집어넣고 새겨넣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연극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공연 문화예술이 해야 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 느낌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형님이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데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 결국에 석준이 형님이 한 얘기랑 똑같은데 굉장히 되게 슬프고 씁쓸하고 꺼내기 싫고 들춰내기 싫은 이야기지만 정말 꼭 봐야 되는 굉장히 교훈적인 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연을 보시고 뭔가 마침표가 아니라 이 작품들은 대부분 마침표를 이렇게 찍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작품들 되게 많잖아요. 많은 물음표를 좀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저도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는 답이 안 생겨요. 굉장히 이미 너무 현실 속에 많이 만연해 있는 일들이고, 미디어 폭력이라든가 모방범죄 이런 것들은 너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현실이 많이 가까이 있잖아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극을 통해서 직면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 답은 못 찾겠어요.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이게 만약에 답이 생겼다고 해서 또 이게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그런 고민들을 한번 그냥 수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나가시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배님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사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공연은 연극입니다. 네, 그리고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저희 50분인가요? 이분은 40분. 이게 태어마다 너 타이밍 많이 차이 납니다. 본인의 감정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네, 연극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장성을 저희가 느껴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50분 동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저희가 해드릴 수 지금 아내랑 두 손이 사람을 쏘는 지금 그 손인데 사람을 얘 몸을 내는 샘플을 틀려준 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아깝지 않게 해드릴 자신이 있고요. 오셔서 정말 극장 안에 작은 희망을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 되게 가벼운 사람들인데 그게 이 작품이 저희를 너무 무겁게 너무 진짜 얘기를 많이 했어. 우리한테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밥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밝아지어 보시죠. 네. 예. 길로로지를 오시면 잘생긴 애들 둘이 다 늙어가는 제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게 재미있는 얘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극장에 오셔서 같이 호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무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길로로지 많이 보러 오세요.